저랑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같이 배달할 또 한 명의 배달부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나오셔야지. 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얼른 오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일로 오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내려오셔야 됩니다. 시장님 인사하세요. 시장님 인사하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올리시죠.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녀야죠. 예.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빵 좀 남은 거 있던데 좀.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할 일이 많으셨었는데 여기 왜 왔어요? 네. 그래요? 와, 내가 잠이 안 오겠다 오늘. 네, 이거는 좀 이따 해요? 아니요, 일단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 뒷문 닫은 거죠? 우리 9시까지 이제 여러분 못 나가십니다. 아셨죠? 네, 우리 함께 즐겨요. 네. 이 자리가 클럽 자리예요.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콘서트 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특별히 인터뷰를 클럽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자, 셔츠를 벗으셔도 됩니다. 셔츠만 벗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시장님 왔는데 지난번 저희가 시장님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언제쯤 한 2년 전쯤인데 시장 나오기 전에 재선하시기 전에 제 질문이 뭐였냐면, 시장님 어느 후보가 나와도 시장님보다 외모 경쟁력을 앞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 귀가 잘생기지 않았나요? 그 얘기로, 그 멘트로, 기억나시죠? 그 멘트로 시민들을 확 낚으셨죠. 아니, 귀만 잘생겼나요? 네? 자세히 보세요. 대답을 못해.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잘생겼지. 그죠? 잘생겼죠? 보세요. 시장님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고요. 자, 일단 여기 시장님 밑에 내려오신 거는 이 현수막에 내 인생의 한 컷,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 세 순간에 대해서 테드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인생의 한 컷 1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정말 시사 주간지 시사인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고 성공해야 될 신문, 그런 주간지가 있죠? 시사인이 그런 주간지죠? 다 지금 정기 구독자예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정기 구독자 신청서요 100장씩 갖고 가셔서 주변에 100장씩 해주세요. 이거 아마 사장님 참 얘기 못 하셨죠? 네? 네. 아니, 시장님 제 책 광고를 해주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정기 구독 보니까 이건... 근데 악마 기자라는데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악마 기자 같지가 않아. 그럼 뭐 같아요? 네? 새끼 기자지. 아니, 옛날에 사실 제가
시사인하고는 창간 때부터 오래 같이 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주진우 씨는 새끼 기자였지.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시장님 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고요. 아, 오케이, 알았어. 저기 자, 내 인생의 한 컷. 예. 네, 이거 뭐 어떻게 넘기나요? 자, 이분이 여러분 잘생겼나요? 네. 우리 잘생기진 않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던 분이죠.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배셨는데요. 제가 인생에 여러 고비들이 있지만 이분을 만나면서 인생 조졌어요. 왜냐? 저보고 변호사 돈 잘 벌고 있는데 돈 그만 벌고 한번 외국 한번 나가봐라. 그때가 막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국, 미국에서 1년씩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시간이 인생에서 많은 걸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분하고 이른바 인권 변론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망원동 수재 사건이라든지 이분이 손을 대면 세상이 무조건 한 차원씩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게 딱 잡히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는 그 어떤 이 집중력,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함께 모아내는 이 포용력, 이런 측면에서는 이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일찍 45세 요절하시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조영래 선배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영래 없는 세상 너무 슬펐고요. 조영래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제 내가 바로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됐죠. 네, 참. 근데 제가 이분 댁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논설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댁에 가보면요, 재떨이에 밤새 그냥 얼마나 담배를 피웠는지 그냥 고붕 있잖아요. 큰 재떨이였는데도 고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한 장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상상이 가세요? 옛날에 제가 이랬어요. 참여연대 할 때. 저게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 몇 년대 몇 년대 이게 아마 1990 한 6년 7년 이렇게 됐을 때일 겁니다. 20년 전인데 얼굴은 네. 그대로인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내가 염색을 좀 했죠. 네. 옆에 있는 분이 장하성 교수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여연대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제가 삼고초려해가지고 이 장하성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대 재벌들을 혼내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꾼 거, 그거는 제가 원조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똑바로 좀 아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런 걸 따졌습니다. 아니, 이사라고 하면 이사회에 참석해서 분명히 도장을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보니까, 아니, 그 이사는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고요,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입국 관리국의 기록까지 딱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소 위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갖고요, 그때 소액주주 운동이 거의
가장 긴 시간의 주주총회를 한 걸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예? 기네스북에 제가 여러 번을 올랐는데요. 이것도 삼성 많이 괴롭혔죠, 여러분. 갑자기 휙 들어와가지고 네. 아까부터. 네. 자, 이때 박원순, 장하성, 김기식 대단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때 제가 딱 보니까요. 앞에 그 아마 대한민국에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송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재벌을 개혁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뭐 증권거래법이니 상법이니 이런 게 다 개정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장하성 교수는 월가에서 그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됐죠. 네, 그 뒤에 제가 배우 인물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예, 자 이거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도 그때. 모르는 포스터였어요. 감성을 자극해서 너무 자극하다가 말아버린. 제가 그때 번호가 10번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10번이셨어요? 그렇죠. 민주당도 이겼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도 이겼고, 그때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이 선거 포스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영화 포스터 같죠? 저는 늘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해왔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포스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두 번째 제가 재선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시장 2번 당선됐다니까요. 네. 처음 아는 사실인 것처럼. 아니, 근데 그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정면으로 제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요?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다음에 혹시 제가 선거를 하면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어떤 포스터가 나올지.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 이 정치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고 기존의 정치인다운 정치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 그 눈높이에 맞춘 그런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포스터 하나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유세차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유세차 싹 없애고 이 백팩 메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거리로 나갔죠. 예?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다가 좀 보고 인사를 할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원봉사자 몇 분을 딱 동원해서 줄 서세요. 박 시장 사진 찍어드립니다. 외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 왜냐하면 빨리빨리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막 카메라 켜느라고 시간이 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사진 찍사예요. 사진을 탁탁탁 찍어드리고요. 네 번째 자원봉사자는 제 옆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시장님 저 옛날부터 시장님 팬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전화번호 제가 사진 딱 찍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 나오셔서 교육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자신의 집안과 사무실에 캠프를 하나씩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꿀벌 캠프가 만들어졌어요. 아마 수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12사도 캠프, 세자매 캠프, 뭐 새모녀 캠프, 무슨 고척동 캠프, 뭐 이런 게 마구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뭐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고 정말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 바로 이게 그 상징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요것만 얘기할까요? 이 할아버지가 제가 이게 이제 전국을 제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좋은 착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투자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이게 어딜까요? 전주에
경기전 앞쪽에 가니까 이런 평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고 그래갖고 보세요. 여기 제가 신발 밑에 벗고 올라가서 발을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을 긁는 건 아니고요. 아니 맞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할아버지 초상권을 제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연락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쓰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임실의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나중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그 가족들 만났더니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 몇 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우리 박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승낙하죠. 그래서 승낙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 전주 갔는데 그 아드님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포스터도 제가 뭔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 그런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듣도 보던 선거 캠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장님하고 할아버지만 나오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 시장님한테 몰러가서 원순이 인연 어딨냐. 안타깝습니다. 자, 국정원 공적 1호, 어버이연합 공적 1호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인터뷰쇼 이어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근데 인연 나와라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걸그룹 주얼리 아시죠? 거기 예원이라고 아주 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된 것 같더라고요.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인가요? 아니 사실이지. 사실만 말하는 분이신데 그런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애들이 있었군요. 주얼리가 90년대에 활동했던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했죠. 자, 첫 번째 코너는 저희 기자들이 시장님 같은 분을 인터뷰하려면 주로 이렇게 이번 인터뷰에서 몇 가지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기둥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먼저 시작하고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차영석 기자가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 토크. 저희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 질문도 꽤 많이 받았는데 거의 170건 정도? 그 정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언제 하시나요? 그걸 선언을 해야 하나요?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네. 네, 대선과 관련된 질문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꼭 언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시장님이 서울에 있어서 든든하죠. 메르스가 와도 어떤 사고가 나도 지하철 사고가 나도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우리는 원순 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혼자 되게 똑똑하시고 꼼꼼하세요. 그리고 잠을 안 자.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보도블록도 못 갈게 맡고 상하수도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자, 좋다. 시장으로는 우리 원순 씨가 짱이야. 근데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맡겨줘 보세요. 맡겨주지도 않고 네,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네. 네, 아주 유명한 도시학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이라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사실 시민들의 삶을 잘 챙기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게 여러분 기본이겠죠. 근데 그거 하나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요, 열을 잘하는 거죠.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경제민주화 사실 우리나라 5대 재벌을 제대로 버릇을 고치고 또 그때 저한테 잘못 걸리면 죽었어 그냥. 아니 그때 참여연대 하실 때 재벌 개혁이란 말이 거의 처음 나오고 처음 실행됐었어요. 근데 이제 재벌 개혁 말로만 했지 그걸 진짜 저렇게 가서 혼낸 그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에 소액주주라고 하는 거, 소수주주권이라는 걸 갖고 딱 주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주총장에 가서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 간에 말로만 해갖고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지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움직여내는 구체적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든 간에 저는 말하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인권 변호사로서 사실 뭐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했을 때는 참여연대를 또 어떤 통합과 나눔의 문화가 필요했을 때는 아름다운 가게를 또 새로운 경제적 대안이 필요했을 때 이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잖아요. 네. 아름다운 재단은 모금하는 데고 아름다운 가게는 그 헛물건 이렇게 네. 기부받아서 판매하고 남는 수익을 자선에 쓰는 건데 그게 여러분 연간 한 400억 정도 매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뭐 뭐든지 이렇게 그 사업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또 잘 되면 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자꾸 옮겨 댕겼죠. 지금은 뭘 원하는 시대 같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지금요? 네.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알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이렇게 절망적 상태인데 네. 지금 뭐 구세주를 원하고 있는 거죠. 구세주를. 네. 네. 박세주를. 백세주는 아니고 박세주예요. 네. 절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해본 사람이 뭐 왜 음식도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며요. 예. 일을 해본 사람이 저는 정말 스마트하게 우리 시대이 지금 정말 국가가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위기의 시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절망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것이 정말 구두선이 아니라 실천해내고 그걸 진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게 반드시 저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만 꺼내면 나쁘다고 했던 개헌론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에 대해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죠, 뭐. 아니 국민이 불행한 거죠. 네. 여기까지는 제 말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 개헌이고 뭐고 간에 지금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 네. 경제는 거의 성장 동력이 식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절대절명의 지금 남북한의 위기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번 개헌 주장은 저는 박 대통령의 이번 개헌 주장은 최순실발 개헌이다. 네. 정말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정권의 위기를 부도덕한 여러 가지 권력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것은 업무고 또 그런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때문에 개헌이 나왔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기자지만 공감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을 오랫동안 쳐다본 사람으로서. 다른 말씀 하실 줄 알았네. 네. 공감하죠.
그리고 저는 어제 또 백남기 어르신 빈소에 다녀오셨죠. 사실 전 국민이 물대포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기록들 때문에 뭐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검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그 강행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 발 개헌과 최순실 발 부검이 이루어지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검은 막아야죠. 부검은요? 네. 근데 저는, 지금껏 그렇게 시신을 탈취해가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네. 저는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박수 제대로 치세요. 네. 만약에 부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죠? 네. 뭐니 해도 제가 여러분 검사한 거 아세요? 검사를 지내셨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저 포스터에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왔는데 그런 포스터 만든 줄 알았으면 제가 선글라스 진짜 구해갖고 하나. 예. 선글라스 잘 어울려요. 왜 웃어? 진짜예요. 검사 해보면요. 네. 제가 초임 검사 때 네. 사체 부검을 네. 한 500건은 했습니다. 네. 사체. 네. 시체를 부검을 했다고요. 직접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데 안 보고. 가면 뭐 막 며칠 이렇게 이 온돌 이렇게 네. 따뜻한데 방치되면요 3일만 지나면 그냥 그 냄새가 정말 못 들어갈 정도이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탄 이 중독 그 당시만 해도 연탄이 많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좀 파랗게 변합니다. 네. 네. 제가 어떤 이 젊은 여성 이 자살한 그 사체를 부검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정말 신비한 아름다움 제가 좀 이 부검하기 전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걸. 네. 이상하네. 아니 검사를 하면서 네. 이런 수많은 부검을 했는데 제가 얘기가 엉뚱한데 흘렀는데요. 확실한 거는 부검을 하는 것은 변사체의 경우에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이 불분명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건 우리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이 사인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근데 왜 해요? 그래서 제가 영장은 빨리 경찰은 반환하고 법원은 또 그걸 빨리 취소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검사로 임명되는 동기가 몇 명이었습니까? 검사가 글쎄요, 한 50명? 50명 정도 됐죠. 됐나? 그때 네. 200명 정도 사법시험 합격. 합격들은 160명인가? 네. 120명 뽑을 때죠. 그때는 검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그 자리에 있으면 거의 검사장까지 가고 이게 편안한 길이 보장돼 있었는데 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가 좋고 잘 되면 지겨워요. 싫어지더라고요. 네. 네? 아니 사람 잡아넣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른바 유치장 감찰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경산경찰서, 제가 대구지검 검사였는데 유치장 감찰을 가보니까 그 경찰서장이 그때 막 신문에 현안 이렇게 나왔어요. 몇 줄로. 저는 현안이 뭔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서장이 그때만 해도 막 그 경찰서 문 입구에서 막 큰절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 경산에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지금 서울에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삼 골수 팬들이 있는데 예. 그 경산에 네. 이 사람들을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서 말하자면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단식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식한 줄 알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저는 맨날 도둑 잡고 그러느라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게 진짜 참 완전히 자백부구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그만뒀죠. 그 다음날. 네. 일단 시정 관련해서
그 본인이 그 시장이 되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시장들보다 잘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이 굉장히 불순하네요. 아니요. 아니 다른 시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아, 예. 네? 아니 그리고 그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하라고요. 한 두어 개만 얘기해 주시죠. 아까 그 경찰 그 YS가 단식하는 거를 국민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죠. 저기 검사이신 검사인 나도 몰랐죠.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울시는 잘 굴러가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박원순이 잘한 거는 안 나와요. 자, 몇 가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세요. 다 아시죠 여러분? 별로 아니,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저는 뭘 뭐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저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도 보도 못한 정치와 마찬가지로 듣도 보도 못한 행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와갖고 왜 뭐 이 뽀다고 나는 좀 큰 거 한 방 안 하냐. 네. 누구처럼 네. 주계천 하듯이. MB처럼 크게 네, 하나씩. 저한테 그런 압력을 많이 가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시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지난 5년의 긴 세월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중심인 그런 도시, 토건으로부터의 이런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명백한 저는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채무 7조 6천억 줄였고, 그리고 복지 예산으로 4조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8조 3천억이고 내년에 또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아마 자세히 보시면 뭐 누구의 그런 시도 있잖아요. 예? 그죠? 자세히 보아. 자세히 보아라. 뭐죠? 자세히 보아 자세히 예쁘다고요. 보아야 그러면 예쁘다. 다 네. 꽃이죠. 네.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언론이 워낙 인색하고 뭐 잘못된 것만 맨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 가디언지가 세계 5대 혁신 시장으로 저를 꼽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전직 시장들이고요. 현직 시장은 저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동경도지사 나가면 한 10%는 얻을 것 같아요. 동경에서. NHK에서도 개성파 시장 4인 중에 제가 한 명 뽑혔거든요. 개성파 시장이요? 네. 개성이야 있지. 우리 박원순 시장이. 개성은 짱이죠.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이게 레이스를 할 때 제가 그때 문재인 대표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박원순 시장처럼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정몽준 후보하고 비슷할 수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안 알려주니까 그렇죠. 당신도 박근혜하고 비슷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왜 잘못했나? 근데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사실 여론 그리고 언론 그다음에 여론 시민의 도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시민의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박원순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뉴스를 이렇게 쭉 빼놓고 보면 부정적인 뉴스가 절반가량 됩니다. 절반을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텔레비전에서는. 그리고 실제 보면 잘생겼잖아요. 잘생기진 않아도 개성 있잖아. 고와요. 피부도 고와지고 있어요. 20년 전 사진 보셨잖아요. 고와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잘 안 보내줘. 안 내보내줘.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만약에 다른 꿈을 꾸신다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이 다 아신다니까 왜 자꾸 누구요? 네. 시장님 잘생긴지 국민들이 다 안다고요? 그 제가 이제 이 지난 방금 정몽준 후보와 이제 두 번째 시장 그 선거할 때 네. 사실 막 지지율이 저보다 막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양반이 주장하기를 서울시장 박원순 도대체 뭐 했냐? 네네. 뭐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고백한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16%로 제가 이겼잖아요. 네. 저는 그 이후에 무조건 국민을 믿어라, 시민을 믿어라. 지가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언론이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저를 잘 안 내보내 주더라고요. 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박 시장 기사는 무조건 자른다. 좋은 네. 거는 네. 나쁜 거는 키운다. 뭐 이런 게 정설이래요. 네. 아마 그거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입증해 줄 기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 나중에 손 좀 봐야죠. 네. 그 시장님 관련해서 최근에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한테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해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예술가들이 아니 거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나도 블랙리스트 넣어주세요.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탄핵 주장했죠. 그랬더니 뭐 그냥 새누리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해오면서 아니 진짜 탄핵돼야 될 사람은 박원순이다. 그래서 제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광이겠죠? 불의한 권력한테 탄핵당하는 거는 영광이지 않나요? 저 탄핵 당하고 싶어요. 네. 에이,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셨었나요, 옛날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계 은퇴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통신의 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복귀하신답니다. 복귀하신다고 했나요?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풍문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손학규 대표가 나와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노가 친노끼리, 친노는 친노끼리, 친박은 친박끼리, 나머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도, 새누리당에 있는 반박 비박도 다 모여서 중간지대에 이렇게 다 모아서 정계 개편을 하자. 제3지대론. 제3지대론. 네, 제3지대론에서 박원순만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주장이 뭐예요? 아니 그 제3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늘 국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선관위에서도 오셨을 텐데 오늘 시장님 선관위만 왔겠어요? 네 국정원에서 또 국정원에도 왔겠죠? 왔을지 네. 몰라요. 오늘 시장님이 말을 슬슬 피하고 그러면 제가 과격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님 어디 못 가게 제가 만들어 버릴게요. 안 돼. 거기는 지금 걸려 있어서.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나갈 건데 뭐. 그러면 하나 소프트한 질문 하나 네네. 마지막으로 하고서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핸드폰이 여러 대 있는데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확인한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밤새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신경 쓰는 일 핸드폰 보면서 요즘 어떤 게 있나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제 사고나 뭐 이런 재난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메일 오니까 문자 메시지로 오니까 그 제일 먼저 확인해 보죠. 제가 사실 늘 불안합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이게 워낙 뭐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국을 가거나 지방을 가거나 뭐 어디서나 사실 걱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때만 해도 팩스로도 왔는데 지금은 뭐 팩스로는 안 오는데 팩스로 보니까 어느
이 노숙인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유족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분이 정말 쓸쓸하게 세상과의 이별을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서울 시민이었던 사람인데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저 국립의료원에 그 지하에 그 사체 냉동고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국화한송이 놓고 잠깐 예를 표하고 왔는데요. 뭐 서울시는 밤새 일어나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네. 저녁에도 트윗하시고 트윗 폭트하는 거 보시죠?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아니 잘 거 다 잡니다. 많이 주무세요? 왜냐하면 잠을 이렇게 이제 잠을 안 자고야 사람이 못 살죠.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요, 낮에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왜 이 상대방이 한참 막 설명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딱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대답은 그 사이에 하시죠. 나는 또 조금 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자는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기술을 가지게 되죠. 수업 시간에도 그러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럼요. 저는 그 자면서 또 복습도 다 해. 그날 듣는 건 물론이고 선생님 말씀을 꼭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참 개성이 강하세요. 네, 좋은 학습법은 아닙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시장님? 이걸 시장님한테 질문하네요. 기본소득 지급. 네. 뭐 저희들 청년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제소 중인데요. 저는 우리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곧바로 지급하겠습니다. 네. 청년 소득이 아니라 기본 소득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는 강화해야 되고 네. 보편적 복지가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은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분명히 내후년 2월 달에 혹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세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그 나올 때 딱 끼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안 가져왔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스나이프 박 아시죠? 예? 제가 이름이 순자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순한 줄 알아. 근데 앞에 성을 보세요. 예? 박씨 독해 박씨. 박력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시장님 체력이 대단하시던데 어떤 보양식을 드시나요? 밤마다 먹고 있는 그거 날마다 말씀드려야 먹는 돼요. 거. 네. 예, 저는요 그 시민들이 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제가 한 달치 정말 열심히 뛸 힘을 제가 오늘 얻어갑니다, 여러분. 네. 박수 쳐주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 이건. 주 기자님 저한테 질문인데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는 언제 하나요? 제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라고 지하 방송을 해오곤 했는데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마지막 방송은 초대 가수가 박원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때 박 시장님께서 샹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백그라운드로 그 노래를 틀었는데도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시장님의 끝까지 잘 불렀잖아 계속 잘 불렀다고 웃기셔가지고 그게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MBC에서 아침에 인터뷰 코너를 했어요. 주진우 기자가 만나라고 합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이셨죠? 이사장님이 저의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때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 시장님을 그때는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니 저를 자꾸 사찰을 해서 네, 사찰했죠. 사찰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국정원의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박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 코너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네. 계속 따라댕겨요. 시사인 인터뷰쇼는 계속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건 어떻게 하죠? 미세먼지 어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이게 지금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서울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은 너무 좋았죠, 여러분. 네. 중국에서 안 날아오는 날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이 동해안이 굉장히 개발되면서 사실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백령도가 서울시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에만 책임을 다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또 서울과 인근 우리 수도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 사대문 안에는 자동차를 가능하면 좀 안 가져오시게 그 이 자동차 자꾸 줄이고 그 대신 이런 보행도로나 또는 그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서울역 고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모르시죠? 아직 모르시는구나. 내년 네. 4월이면 오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릉이 보셨죠? 공공자전거. 지금 5,000대 풀었거든요. 내년에 2만 대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자전거로 시내 다 돌아다니시게 그러면 뭐 차량 가져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서울시 지하철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같은 차 몰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 대기질 많이 해결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나 뽑아보시죠. 한번 이렇게 질문 중에서. 저도요. 글쎄요,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취업 시 고차 탈락자들에 대한 지원책 혹은 탈락 이유 공개에 대한 생각이요. 취업 시 고차 탈락자에 대한 이게 뭡니까?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공무원 시험에는 뭐 점수나 이런 거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아마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그 좋은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만큼 그걸 또 자기가 보완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죠? 시장님에게 추진우란 뭐 그냥 버리시고요, 그거. 네. 그냥 이렇게. 아니 늘 악마 기자가 아니고요 동지죠. 네. 자, 시장님께 와이프란 와이프란 우리 사모님 되게 세련되셨어요. 되게 세련된 분이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장님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세련되고 시장님 사모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시장님께 사모님이란 뭐 반쪽이죠, 반쪽. 네, 제가요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너무 촌스러운 건데, 저희 아내가 없었다면 제 오늘이 없었겠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나갖고 우리 세상의 이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 그 고리를 푸는 매듭을 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결혼했는데 진짜 망했죠, 그죠? 네. 아니 계속 고리를 풀고 제가 있어. 검사만 했고 변호사만 했으면 얼마나 잘 됐었는데 여러분 제 재산 보셨죠? 네? 네. 근데 저는 저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게요. 아니 그렇게 제가 집
집을 갖고 누구한테 기증하고 뭐 어디 월급 어디다 주는 거를 기꺼이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탓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도 탓은 할 거예요. 너무 다 주니까. 아, 그거야 바가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전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님께 뭐가 궁금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보면 시장님 주기자 좋아하세요. 뭐 거의 내 거야. 주기자님께 최순실이란 네. 내 로망이야. 이 누나도 나만 한 번 만나면 되는데 한 번은 안 만나주더라고. 나 한 번만 만났으면 끝났는데.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내려오셨을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있네요. 대통령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아 저런 거는 뭐 한번 여쭤볼 수 있겠네요. 저한테 네. 박 대통령님한테 뭐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네. 내려오시라고 하셨어요? 뭐 비슷한 얘기였어요. 잘하셨네요.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 시사인 인터뷰쇼를 처음 기획하고 저희 페이스북하고 온라인에 올렸을 때 저희들한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100개가 넘었죠? 170개, 예, 170개인데 넘었죠. 예. 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기자들이 직접 할 만한 거의 100개 이상이 기자들이 직접 질문해도 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몇 개만 추려서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요즘 헬조선이란 용어가 흔히 쓰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있으신지요? 저는 뭐 그 질문하신 분이나 또 헬조선이라고 믿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99대 1의 사회죠.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런 예컨대 뭐 보건 의료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심지어는 신분 이동, 사회 이동의 이 불평등까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가난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조선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절망하고 이민 가고 이런 것에 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바꿔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희망제약소라고 하는 이제 이 일종의 싱크탱크를 만들 때요.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면서 좀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make hop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희망이라는 거는 만들 수도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 절망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여기에 도전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직 답이 부족합니다. 제가요, 그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의 이번에 미국 가서 만나셨죠? 제가 만났죠. 네. 그래서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을 정말 이 양반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이 빨간 줄 그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볼펜 있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줄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자를 갖고 다닙니다. 이게 집중력을 엄청 키워줘요. 그래서 제가 수치나 이런 거 많이 외우게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의 실패, 경제의 실패라는 게 결국 정치의 실패다. 그래서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 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보야,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정치야. 여러분 손가락 운동 잘 하십시오. 네.
엉뚱한 데 찍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재찍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바보야, 그녀는 바보야. 시장님, 이런 거 좀 안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자인데 큰 그림, 저기를 보시오, 나를 따르시오 그래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곳을 향하여. 더 높게 가르칠 수 있네.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방향은 안 보고 전부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네. 아까 메이크업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시장님이 그 지금 나오는 대선 주자 중에 가장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외국 분들하고 같이 시장님이랑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계속 쓰는데 시장님이 다 이해하시고요. 절반은 영어로, 절반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 말고는 영어로 다 이렇게 커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왜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 아 영어 쓰는 거 기본이지 그러면 그걸 아니 그리고 고차원적인 영어를 정책을 표현 못했다니 그게 알겠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오늘도 지금 제가 이 덴마크 총리하고 그 대담하고요. 그 인어공주 있죠? 저 코펜하겐에 가면 인어공주 여러분 보러 가시지 않았나요? 제가 가가지고요. 어떻게 꼬셨냐면 인어공주를 꼬셨어요? 인어공주가 아니 우리가 그 원본을 달라는 게 아니다. 동생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인어공주 동생을? 네, 그래서 지금 지금 태평양 건너가지고요. 오늘 한강에 설치를 했어요. 지금 네. 인어공주 동생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럼요. 인어공주가 동상이요? 헤엄쳐 왔다니까. 동상. 아니 오늘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인어공주 쳐보세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서울에 왔다니까요. 언제 제가 동생을 이걸 만드셨어요? 영어로 잘 꼬셨다니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급 영어를 구사하십니다. 도올 선생님하고 책을 내셨어요? 책 내셨어요? 아니 저 좀 책 좀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언제 내셨어요? 글쎄요. 아직 한 달에 안 됐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그냥 뭐 자유 대담을 한 거예요. 네. 진짜 저는 뭐 이렇게 메모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냥 서로 얘기의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어가면서 뭐 이게 이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에 네. 대한 그런 담론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건데요. 그 책 많이 팔렸나요? 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저기 누가 들고 계시네. 네. 예. 제목이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그죠? 악마 기자 정의사제보다는 안 되겠어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하나 책을 내시죠. 뭐. 그러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책 수십 권 냈는데 네. 책 정말 많이 내세요. 많이 내니까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아, 네. 책 많이 내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하나 잘 팔리는 게 내 목이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예수님, 뭐 무슨 토마스 모 이런 사람들의 재판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법정에 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 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전 법정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직책을 단 분이 아닌 인간 박원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취미는 무엇이시고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지 평범한 질문으로 사람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뭐 시민들의 사랑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취미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진짜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저는 해소법. 스트리트의 스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같은 이런 현장에 가면 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기승전 시민들의 사랑. 예. 아니 꼭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뇌와 소망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요 정말 많은 게 해결됩니다. 저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20대 그 젊은 청춘에 정말 골방에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했는데요. 정말 이게 미치는 겁니다. 특히 봄이 오면요. 이 청춘이 약동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 골방에서 하루 종일이 뭡니까? 이게 몇 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냐면 저 버스를 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버스에 계속 타고 있다고 돈을 더 받지는 않았는데 순환선. 네. 이게 계속 끝까지 왔다 갔다 특히 비 내리는 날 이렇게 보면 정말 시민들의 삶을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되잖아요. 공짜로. 20대, 두 번째 20대 고시생이 시장을 가보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그냥 뭐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그냥 평생을 거기서 뭐 젓갈도 팔고 생선도 팔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법정회를 가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걸 비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해결되고요. 20대 고시생이 버스를 타고 시내를 탁 다니고 20대 비 오는 고시생이 날. 비 오는 날 젓갈 파는 아줌마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20대 고시생이 법정에서 피고 살인 무기징역 이런 거 보면 휴 좋으시네요. 지금은 좀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민들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죠, 그럼. 네. 아니, 현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네. 한번 아니, 꼭 뭐 제가 예를 들은 데가 아니어도, 정말 삶의 핍진함이 묻어나는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죠. 네. 네. 더군다나 제가 서울시장인데, 그런 데 가면 정말 많은 영감과 정책적 아이디어도 얻고 또 서로 위로하게 되고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정말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민들의 말씀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정치 그게 바른 길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도 또 푸는 거죠. 용기를 얻어오니까. 네, 알겠어요. 네, 네. 너무 뻔했나? 네. 저기 운동은요. 시장님하고 운동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시죠. 보통 때 좀 하세요? 보통 때 잘 못하죠. 네. 그런데 주로 호흡 운동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찌부둥한 날이 있어갖고 이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일 다 끝내고 네. 차를 타고 저기 진주를 거쳐서 저 중산리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쫙 올라가서 천왕봉에 가서 일출 보고 등산.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밤 점심 먹고 서울에 오후에 오니까 누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랐잖아요. 혹시 저 지리산에서 가끔 저 보실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게 그게 지리산 천왕봉이나 노고단 올라가는데 6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등산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코스인데 제가요 어릴 때 시골 왕복 30리를 늘 걸어 다녔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렇게 튼튼합니다. 제가 뭐가 튼튼한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좀 단단하네요. 네. 이 질문 좀 가슴 아파요. 저는 지금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지만 주변에서 언제 결혼하냐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인생을 살면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싱글 라이프로 사는 것도 어떤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헬조선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현실 이게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혼자 사는 여성분들께 남성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시장 입장에서야 결혼하세요. 그러고 싶지만 그게 결혼하고 안 하고를 사실 누가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정말 저는 이 뼈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결혼해 갖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출산하게 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면 기대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병행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정말 사교육 그렇게 안 들이고도 잘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이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했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정말 감히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를 제가 그렇게 끌어왔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지도록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공공의 영역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 싹 없애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고등학교가 아니라 심지어는 대학 등록금까지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런 많은 범죄나 정말 이 사회의 어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아이를 놓겠죠. 그죠? 결혼하겠죠? 답이 없으시네요. 네. 대답 좀 사실은 해. 우리 지금 서울시만 해도요, 싱글들, 물론 독거 어르신도 계시지만 홀로 사시는 분이 지금 거의 24%예요. 네. 이게 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로 암담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뭐 취향이나 어떤 결심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일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분의 1이 지금 싱글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약 20%가 지금 50대 이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보조금 좀 준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희망이 있는 세상을,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그런 희망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19명인데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 출산율 추세로라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거 어른의 잘못이고 특별히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그 정책 위반자들의 잘못입니다.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대학생 육아휴직제도를 내놓았는데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가장 큰 덕을 보게 되는 그러네요. 다음 질문. 네. 자, 지금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완전히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사회예요. 네. 혼자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야 되는, 개인한테 완전히 개인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수당 제공하고 네. 또 복지 이렇게 늘리니까 뭐 못하겠죠. 그걸 막 끌 뿐만 아니라 그걸 뭐라고 매도했나요? 악마의 유혹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네, 시장님의 정책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또 따라는 해요. 네. 심지어는 그 서울시립병원에 이 환자 안심병원이라고요. 네. 지금 어떤 가족이 입원하면 네. 사실 나머지 가족이 와서 늘 이게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간호사가 다 하게. 네. 그걸 그렇죠. 무료로 네.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엄청 반대해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계속 네, 공격했죠. 그러더니 지금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 자세히 보세요. 서울시가 결국 다 따라는 해요. 그러면서 또 뭐 반대는 하고 막 욕은 하고. 네, 이런 정부 없어요. 이런 세상에. 네. 이런 시장 없어요? 시간이 이게 지금 한 꽤 많이 흘렀어요. 생각보다.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8시 22분 정도인데 네. 저희한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플로 현장 인터뷰 질문도 좀 할 텐데 일단 주진우 기자가 밑으로 좀 내려갈 거고 시장님은 여기 가운데 서서 이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자, 시장님한테 질문을 짧게 하시면 질문을 많이 주 받을 수 기자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한 게 있고요. 일단 여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손 들고 하면 너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의자 밑에다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을 숨겨놨습니다. 아 그래요? 의자 밑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거기 그 작은 이런 무슨 엽서 같은 이렇게 봉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의자 밑에. 혹시 있으신 분 손 8장. 예, 저렇게. 예. 거기 자, 그 갖고 안에 계신 분들. 질문권이. 그거 아직 열지 마시고요. 질문권은 힌트가 혹시 질문권이에요? 양도할 수 있나요? 예,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양도할 수 있고요. 저기 앞에부터 먼저 한번 좀 안에 이렇게 좀 열어보실래요?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 저 서울 구로구에서 온 김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면서 이거 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보시려면 힘드시죠? 내려가실래요? 자, 이쪽으로 네, 거기 이거 계시면 이거 돼요. 이거 내려가도 아니, 괜찮은 여기 건가? 여기만 계시면 돼요. 여기만. 네. 요 정도 자, 우리 구로에서 온 김수진 씨는 악수권이 당첨됐습니다. 오세요. 제가 그러면 네, 악수를 넘어서 네. 제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네. 이걸 보너스라고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보너스라는 건지 네, 참. 아, 좋아하셨잖아요. 시장님 사실은요 저 악수권이 시장님하고 악수를 할 건지 주진우랑 악수를 할 건지 선택하도록 제가 했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시장님이 채가셨습니다. 악수권은. 예, 두 번째.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도봉동에서 왔습니다. 네, 성함이 박진우라고 하고. 박진우. 이 사람 선물 주세요. 그 혹시 안에 열어보시면은 뭐 있죠? 악마 기자 정의사제 사인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책 주시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거기 받으신 분, 저기 하신 분. 저거 이름이 뭐죠? 저 카드 받으시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천이요? 부천 시민이세요? 네. 근데 왜 서울시장을 보러 와? 김만수 시장이 잘 안 해주던가요?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박 시장님 보러? 네. 서울 시민이 부러운가요? 네. 자,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여기도 악마 기자 정의사제 한 권 주시고요. 질문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없어요? 그냥 좋아요, 보기만 해도? 네? 좋으세요? 네. 아니,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분을 자꾸 아니, 생각 고쳐먹으라고 알고세요. 하려고. 네. 다음 분, 다른 분? 저 카드 안에 포스트잇 있으니까 가져가서 집에 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뭐 나와 있습니까? 꽝이네요. 이 꽝을 주면 어떻게? 저기 책 한 권 주세요. 질문 있으세요? 생각나면 조금 이따가 다시 찾으세요. 여기 책 한 권 드리세요. 네. 여기 앞에 또 다른 분. 앞에 여자분. 네. 질문권인가요? 뭐 나왔어요? 악마 기자 정의사. 예, 그냥 이거 주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자, 질문. 네. 남자분은 조금 이따 받아서 하시고요. 손 내려주세요. 네. 자. 시장님께 질문 꼭 드리고 싶었던 거여서요. 그 신문에 북방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번에 새로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하고 철도 놓는 방안이요. 근데 지금 북핵 문제가 나면서 이 얘기가 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과 대항해서 저희가 경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시사인 독자들의 질문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네요. 예, 인정. 네, 저하고는 질이 달라요. 네.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시네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 한 번 한 걸 그 기사를 지금 저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훌륭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봐주세요. 네, 저는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두만강 건너 핫산이라는 지역을 옛날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해주에서 특히 북한하고 접경 러시아 지역인데 거길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초급 장교 시절에 그 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우리의 영토였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발해라든지 고구려 때는 당연히 우리 영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영토적으로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경제적 힘으로 우리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핵심은 먼저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TSR, TCR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웨이,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말하자면 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북한도 이미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만 러시아 철도는 관계고 우리는 협계입니다. 그래서 라인 하나만 더 만들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옛날 100년 전에도 스웨덴의 어떤 사람이 그 기차를 타고 경성역에 도착해 그 일화를 책으로 써놓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기차를 타고 우리가 유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북한에 여러 역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이 지하 자원이요 약 2,000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안보적 우리가 이 능력은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한계에 도달한 우리 경제를 완전히 저는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번영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북방 뉴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력, 우리 한국의 자본력, 그 다음에 영토는 북한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아니면 몽골에 제가 갔더니요,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그런데 울란바토르 갔더니 이 몽골이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영토는 엄청 큰데, 그런데 그 300만 명 중에 여러분 한국에 3만 명이 와 있어요. 1%가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서울이나 한국은요 솔롱고스의 나라로, 무지개의 나라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대문에다가요 저걸 만들어 드렸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한다는 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에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이 서울에만 2만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이 사람들한테 창업을 장려하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무역이나 이런 걸 종사해서 한국의 물건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꿈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너 영원히 가능성은 오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벌써 6.15 남북 공동성명을 냈고 백두산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개성공단이 10개만 만들어지면요 이게 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역시 바보야, 문제는 뭐예요? 그녀야. 아니, 죄송합니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다로 바꿔주세요. 그녀가 바보라는 거죠. 그녀야. 다음 질문요.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질문 없으세요? 여기 질문 바꿔 가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질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지금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 언론 시장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대선 TV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근데 3차에 걸친 TV 토론에서 미국의 매체들은 그 실시간으로 이 후보자가 발언하는 것들의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동되지 않도록 되게 그런 그 팩트 체크를 꼼꼼히 해주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언론 시장을 보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왜 종편은 항상 여당 편만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그런 언론들이 하는 팩트 체크 같은 역할을 사실 이런 시사인 같은 이런 전문 시사 매체에서는 분명히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언론 지형에서 언론 시장에서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넘버원 지도자가 되신다면 이런 한국의 언론 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자꾸 가정을 얘기하시네요, 그죠? 시켜주시라니까. 네. 아, 이건 농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성관이 직원도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저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럽고 불의가 판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하고 특히 언론도 뭐 이렇게 부정확한 거 또는 왜곡된 보도를 지금 막 하고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을 확실히 지우면 그런 일을 못 하겠죠. 그 책임을 지우는 비법이요, 바로 그 퓨니티브 데미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CBS 대 웨스트모렐랜드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1,000만 불의 벌금을 매겼어요. 1,0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20억 돼요. 예컨대 어느 언론사가 보도 하나 잘못해갖고 100억을 부담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허위 보도를 하겠어요? 이거는 언론뿐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뭔가를 남을 해코지 하는 이런 어떤 잘못을 할 때는 거의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불신 사회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해보면요, 보조금 줄 때 보조금 주기 위해서 뭔가 그 따지고 그 다음에 주고 나서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돈 다스도 안 될 정도의 여러 가지 요건을 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불신의 구조입니다. 제가 런던에 가서 어떤 단체가 정부로부터 3천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그 아카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그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3천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순실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정도 돈을 주면 뭐 온갖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정부가 이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물어보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쓸 거라고 하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부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돈을 횡령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뢰를 위반할 경우에 강력한 응징이 함께 가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는 기본 기틀을 만드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불공정한 세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논문을 엄청 가져왔는데요, 시장되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 자료를 내가 다 줄 테니까 좀 꼭 쓰세요. 하나 아셨죠? 사실 제가 절반은 써놓은 게 있어, 시장되기 전에. 네, 드릴게요. 네. 저기 마지막 질문 뒤에 하나만 받고 한번 예. 네,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왔습니다. 뭐 좋아하시고. 부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예. 부천 김한수 시장도 잘하고 있고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올겨울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나오실 거고,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한 몇 개의 용이 대권에서 나오신다 보니까 그 경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이 1등을 하시길 원하지만 만약에 1등을 하는 거하고, 진심이에요? 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하고 2등으로 하는 거하고 자신이 그 잠룡들을 이끌어가고 보태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그 왜 뭐 잠룡이니 대권이니 이런 말 좀 안 쓰면 안 돼요. 미르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미르도 그거죠. 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실 때 서울시가 잡았던 그 100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런 물리적 준비만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분을 맞으면서 그래도 그분이 쓰신 책을 한번 그래도 몇 권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Power is the absolute service. 권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봉사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이런 자리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가족도 있고 자기 삶을 즐기면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는 정말 자신에게 그렇게 무슨 권력욕의 이 대상이 되는, 수단이 되는 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하면서도 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런 질문도 하셨지만 늘 노심초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바마가 처음 집권했을 때 그래도 참 젊어 보였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폭삭 늙었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뭐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염색도 하고 오늘 여러분 본다고요. 화장도 좀 했어요. 네. 그래도 시장님은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위로하려고 그러지 네. 마세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하면 또 그러라고 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가 됐든 간에 저는 이것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부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자신의 의지는 있어야죠. 정말 이 재단 위에 자기 몸과 온 마음을 던지는 일인데 어찌 본인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저는 여러분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그것에는 겸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네. 객석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라는 말이 시민단체란 말과 거의 동격일 정도로 그랬습니다. 시민운동이란 말은 거의 박원순과 동격일 정도의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한 번 더 시민단체의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시민후보로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됩니다. 시민후보였습니다. 아까 봤듯이 기호 10번이었어요. 그때 민주당에 박영선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엔 나경원. 물론 그 누나가 피부과 가느라고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장을 재선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오세훈 씨가 있긴 했죠. 네, 근데 미리 그만둬 버렸어요. 네, 그 친구는 네,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만뒀다가 종로에서도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선거에서 그리고 큰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오면 다 이겼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죠. 네? 제 마음에는 오직 시민뿐이에요. 국민뿐이라니까. 또 올라가요. 자꾸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니 그- 그렇게 믿지 않을 아마 좀 아실 텐데 저한테 유일한 백인데 두 번의 선거 때
그 보도가 피부과하고 그다음 두 번째 선거 때 보도가 시사인에서 쓰신 거는 알고 계시죠? 그 보도 처음 쓰고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예. 감옥 갈 뻔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 시장님한테 받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짧게 질문을 하고 답도 짧게 해서 저희가 인터뷰 항목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짧게, 네. 진짜 짧게, 계속 이제 스피디하게. 문답형으로.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드신 순간을 언제로 기억하시는지요?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짧게.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없습니다. 힘든 순간 없었는데요. 시민이 안 보였을 때. 네, 그런- 왜 없었겠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이 재수 전문입니다.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재수하셨어요. 갈 때, 대학 갈 때 한 번, 그리고 고시는 여러 번 했죠.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어려웠죠. 그때도 변호사하고 뭐 한다는데 바깥에서 네. 이게 무슨 NGO라니. 그때는 NGO라는 단어도 그때 생겼었죠. 이제 그 처음에 만들면 뭐든지 힘들죠. 네. 왜냐하면 무슨 사람이 무슨 알아줘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아주 파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경실련 비슷한 거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의 대명사였죠. 네. 나중에 낙선운동에 소액주주운동, 낙선운동, 또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그 이 국민들의 복지의 기본 근간이 되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전부 참여연대 손으로 네. 탄생한 거죠. 법이 아마 여러 개 사람들이 이거 탄생했죠, 그때. 잊어버렸을 텐데 그게 아마 2000한 뭐 5년 6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잘 되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다른 거 하시고 예. 잘 되면 가정생활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럼 가정생활 아니 가정생활이 잘 안 된다고 그만둬요? 아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왜 나쁜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자, 다음 있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괜히 화목한 가정 깨뜨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의 평소 성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평소? 정말 매스컴에 비춰지는 것처럼 언제나 소박하고 겸손하신지, 개인적으로 게을러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예, 이런 또 매스컴에 저렇게 비춰진다고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 뭐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긴 하죠. 예컨대 뭐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말 이렇게 왜 굉장히 늦잠 좀 자고 네. 아점 정도 먹고 네. 그리고 TV 딱 틀면 이게 그냥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죠? 네. 이 떠나고 싶지 않은 뭐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또 나가야 되는 때가 많이 있죠. 네. 제 아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시장님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청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무원들이 좀 많다는데 시청에서. 네, 뭐 중앙정부 공무원들 좀 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새는 잘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수첩도 안 갖고 다니고 요새는. 네. 트위터로 혼내시는 것도 좀 줄으셨고. 네. 주 기자가 마지막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더 하시죠. 서너 개 좀 더 하세요. 그럴까요? 단답형으로. 자, 여성에 관한 좀 치부에 관한 그런 게 별로. 진짜 많았네요. 네. 질문 되게 많았어요. 근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제가 진짜 소화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왔습니다. 국정원 아저씨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요? 이건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빨리 알아보고 써야지. 네네. 국정원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박원순이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부터 마크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있고 아들, 딸 모든 면을 그 파헤치고 파헤쳐가지고 지금 나온 게 그 정도였어요. 네, 여성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누구하고 친하더라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군대에 갔다가 허리가 아파서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치셨죠. 근데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법 처리를 받고 있죠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또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 앞에서 재검받으라 하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변호사시고 잘 알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혼내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예? 스나이퍼 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늘 근접 사거리까지 들어오게 기다려야죠. 예? 그래서 한 방에 보내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막 저한테 박원순 시장은 참 나쁜 사람이다. 왜 그 주장을 강력히 처음부터 하지? 다 걸려들게 해갖고 나중에 판결을 그렇게 받아서 우파를 보수파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냐? 이게 그때 보수 언론의 일부 주장이었죠. 일부 주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꿈이 무엇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워낙 누굽니까? 루팡. 예. 그다음에 홈즈 여러분 아시죠? 셜록 홈즈요? 셜록 홈즈. 네. 그게 제가 아주 그런 탐정 소설에 아주 그냥 몰두해 갖고 네. 탐정되는 게 제일 큰 꿈이었고요. 근데 자꾸 책을 읽을 때마다 하고 싶은 게 꿈이 많았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다른 꿈은요? 그때 보니까 또 시인도 있었고. 네. 그때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정치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결국 됐네요. 네. 뭐 사실 거의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서 계속 그리고 이렇게 아까 가정을 동반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되게 간절히 이렇게 써서 보내신 게 눈에 띕니다. 만약 언젠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루아침에 헬조선의 대통령이 돼 있다면 만약이 5개, 6개 겹친 만약, 겁니다. 어쩌다가. 성관이 주의하세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장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꿈 어떤 얘기예요, 점인가. 이거는 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 죽었죠, 뭐. 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절망의 강을 건너고 있는 아니면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냥 몇 가지 뭘 어떻게 고쳐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왜 우리가 집을 지어도 이렇게 헌 집을 수선을 해갖고는 오히려 비용도 더 들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고 다시 져야 새로 지어야죠. 그런 기분으로 저는 우리 사회를 그 기틀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해방 광복 70주년을 작년에 맞았는데요.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어영부영하면 지금 정말 100년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분단의 한 세기를 우리가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참 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동시대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 또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시대가 함께 이루어야 될 그 보편적
목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독일을 이렇게 한 바퀴 중요한 분들 인터뷰하면서 뭐 통일 문제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 문장은 하나 딱 외웠어요. Eine andere Welt ist möglich.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물론 우리가 많이 웃고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동시대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바꾸어내야 될 아니면 또 도달해야 될 그런 세상에 대한 그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꿔지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함께하는 아주 소수의 창조적 소수의 그 그룹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믿어도 되나요? 네. 천만 서울시장에 뭐 수장 이런 말은 뭐 적절치 않습니다. 시민단체 대부였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의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재선을 해서 서울시를 다시 보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큰 꿈을 꾼다면 자신은 있으시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신은. 내가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태클도 걸고 뭐도 걸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좀 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자신도 있으시죠? 뭐 다 알면서 그렇게 물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네. 제가 국무회의도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진짜 화딱지 나는 게 많았어요. 제가 많이 참았죠. 네. 사실은 또 제가 늘 참어린 자를 여기다가 새기고 다녔는데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주름으로 승화되셨죠. 저는 뭐라 그럴까 이 서울시장을 제가 반드시 다 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이 거대한 관료 집단과 함께 또 여러 정책들을 실험하면서 내가 다시 5년을 시작하면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이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서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문제는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법을 줘서 그런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아마도 이 5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는 말하자면 일을 우리 국민들이 꾸는 그 꿈을 이루어내는 데는 굉장히 스마트한 아주 능숙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어디 가면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바다 낚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50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뭐 막 뿔갱이 뭐 이런 게 잡혔는데 이렇게 뭐 그냥 누가 해 처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서로 잘 몰라요. 다 그때 50명이. 그래서 어떤 섬 옆에 정박해서 낚시를 들여왔는데 어떤 사람이 큰 광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윗돌이 이렇게 딱 벗고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식 주방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회를 뜨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아니 고기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솜씨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는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것이 그것도 큰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이 5년이라는 세월 제가 5년을 했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면 또 다른 5년을 맞는다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민주정부를 2번이나 가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신 대통령이셨죠.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을 한 발 가깝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원칙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무진 노력했고 또
그게 많은 세상을 바꿨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99대 1의 사회, 이 불평등의 사회를 오히려 더 그 시기에 더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강화됐죠. 저는 어떤 꿈과 이념과 원칙이 바른 것과 그 원칙, 그 이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그것은 아까 일식집 주방장 같이 국정을 정말 하나도 빈틈없이 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향후의 정부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할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이 앞으로 영구히 그 바른 정치 세력이, 정의의 세력이 그 정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거의 이제 끝마칠 시간이 돼서 혹시 뭐 좀 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예, 마지막입니다. 뭐 오늘 정말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우리가 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제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동의하는 보편적으로 꾸고 있는 이 꿈을 위해서 정말 함께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내년에 있는 이 우리의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정치적 행사,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대에 저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정권을 교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다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잘못 오셨어요. 그죠? 잘못 오셨어요? 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무로부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사로잡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제 주변에 아까 왜 여러 가지 힘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지금까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기로,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시사인 인터뷰쇼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2시간 동안 좀 약간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주신 박원순 씨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유, 그래요? 오늘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다시 내려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친구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